안녕하세요. 유니스 북카페 유니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좋은 심리, 나쁜 심리, 이상한 심리의 모든 것, 대한민국 사춘기 심리학, 어쩌다 한국인입니다. 지은이 허태균, 발행 중앙북스입니다. 한국 사회를 행복한 지옥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 스스로다. 결코 누군가가 몰래 만들어 놓은 함정에 우리가 억지로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넘어서 그냥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심리학의 인기가 너무나 반갑고 고맙지만 동시에 아쉽고 불안하다고 말한다. 심리학이 너무 말랑말랑하고 말초적이고 이기적으로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개인적인 행동이나 고통을 다루는 미시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성공과 실패를 다루는 자기계발적 목적으로 심리학에 다가가고 있다. 문화와 사회적 환경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한국에서 심리학은 내가 왜 그랬는데를 이해하고 그래서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다루고 있지, 그런 내가 모여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마음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과학적인 학문의 특성상 심리학자들과 심리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개인적이고 신중하며 내성적이다. 하지만 허태균 교수는 그런 심리학계에서 다소 예외적이다. 그는 좀 거칠고 강하고 주장적이며 논란을 좋아한다. 그는 이제 한국의 심리학이 거시적이고 다소 거친 방식으로 사회 전체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 불행한 사회 속에서 불쌍하게 사는 개인을 구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불행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확인해야 진정으로 우리의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떤 사회건 결국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변해야만 사회가 변한다고 믿을 때 사람이 진정한 사회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는 우리 사회의 논쟁을 일으킨 주제들을 6개의 문화심리학적 특성으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탐구한다. 그 결과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심리는 주체성, 가족 확장성, 심정 중심주의, 관계성, 복합 유연성, 불확실성, 회피로 나뉘어 파헤친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유니스 북카페에서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한강의 기적에서 헬조선까지 시대를 꿰뚫어 보는 마음 보고서. 한때는 한강의 기적을 자랑하던 한국 사회가 어쩌다 헬조선으로 바뀌어 버렸을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왜 삶의 만족도와 행복 지수는 자꾸만 떨어질까? 불행한 사회를 만든 건 과연 정치인들의 탓일까? 허태균 교수는 그 원인을 한국인의 마음, 그것들이 모여서 이루는 사회 현상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인 전체를 향해 우리의 민낯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불행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제대로 알아야 작금의 사태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 70년간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온 한국인의 문화심리학적 특성이 혼란의 사춘기를 거치며
앞으로 어떻게 바뀌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지를 일상의 다양한 사례와 유쾌한 필치로 풀어낸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 그것 때문이다. 사람들은 심리학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그저 심리학이 흥미롭고 재미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이 가진 의문들에 대한 해답을 그 학문이 알려주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많은 한국 사람들이 현재 심리학을 통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것이 무슨 가치가 있고 현재 자신의 존재와 의미에 대한 혼란스러움과 미래에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의문, 바로 그것이다. 대한민국은 몇 살일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현재의 한국 사회는 한국 전쟁 이후에 새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게 합당한 듯하다.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며 한국 사회는 극한의 상황까지 몰렸다. 일제강점기는 무려 35년 동안 이어졌다. 1930년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40세도 안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그 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거의 한평생을 일제강점기에서 살았다는 얘기다. 일제가 우리 조상들의 고유 문화와 정신을 파괴하기 위해 갖은 짓을 다 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정신적 가치의 혼란과 상실은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게다가 광복 직후에 터진 3년이 넘는 한국 전쟁은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마지막 직격탄을 날려버렸다. 한국 전쟁은 같은 민족끼리 낮과 밤, 아침 저녁으로 피아가 뒤덮이는 동족 상잔의 전쟁이었다. 이런 지옥 속에서 문화, 정신, 전통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유일한 목표는 자신과 가족의 생존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 생존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고매한 가치와 정신을 지닌 사람이라도 극단적인 배고픔 앞에서는 쓰레기통을 뒤질 수밖에 없다. 전쟁이란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인간을 극한까지 몰아넣고 절대 하지 못할 것 같은 행동을 결국 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인의 심리는 극심한 진통을 겪으며 그때 다시 탄생되었다. 이렇게 탄생한 한국은 혼돈의 신생아기를 거쳐 폭풍같이 성장하는 유아기를 지나면서 그 후 70년 동안 물질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해왔다. 한반도의 대표적 통일 국가인 고려와 조선은 각각 475년과 518년간 유지했었다. 한국 사회는 현재 시기적으로 중학교 1학년인 만 12세에 해당한다. 딱 사춘기가 시작할 때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한국. 심리학에서 가장 넓게 인용되는 8단계 심리 발달 단계를 제안한 에릭 에릭스는 12세에서 18세에 해당하는 청소년기에 정체감대 역할 혼미의 과제를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바로 이 시기에는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고 혼란의 시간을 경험함으로써 일관되고 가치 있는 자아 정체감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 동안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어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동시에 OECD 국가 대비 국민 행복 지수 역시 최하위, 사회적 갈등 지수는 2위, 자살률은 11년째 부동의 1위다. 한국만큼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도 찾기 힘든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사회는 헬조선, 칠포 세대 등의 불만들로 가득 차 있다. 멋진 청년,
대한민국을 꿈꾼다. 이 책은 이런 한국 사회와 한국인의 정체감, 나는 누구인가를 찾기 위한 노력이다. 한국 사회의 정체감에는 다양한 사회, 경제, 제도, 문화적 측면이 있겠지만 이 책을 통해 한국인의 마음, 그것들이 모여서 이루는 한국 사회를 심리적인 측면에서 해석해 보려고 한다. 인간에게는 인생의 발달 단계를 초월해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성격과 본성도 있지만 사춘기와 같은 시기를 겪으며 바뀌고 새롭게 형성되는 모습도 있다. 나이에 맞게 성숙해져가는 변화는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미래의 멋진 청년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현재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을 쓴 목적이다. 주체성, 내가 한턱 쏜다에 숨겨진 본심. 한국 사람들은 여행을 가서 기념사진을 찍을 때 왜 꼭 자신을 사진 한가운데 넣어서 찍을까? 외국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진에 담을 뿐 그 안에 자기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자신이 빠진 사진은 무효이다. 왜? 바로 자신이 그곳에 왔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거기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다. 실컷 구경은 가지만 그 풍경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한다. 한국 사회에서 한턱 쏜다는 것은 그냥 돈을 내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기가 오늘 주인공이라는 얘기다. 주체성이 강한 한국인은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인식될 수 있는 기회를 목말라 한다. 그래서 오늘 밤도 외친다. 오늘 내가 한턱 쏜다. 근데 언제까지 쏠 수 있을까? 앞으로 쏠 일이 있는 인생을 살 수는 있는 걸까? 맡겨주면 신이 나는 한국인. 많은 리더가 자신의 부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직원들을 더 일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하나부터 열까지 더 꼼꼼히 챙긴다고 말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모든 사소한 결정권도 결국은 리더가 가지게 되고 부하 직원들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적절한 분권화와 권한 위임이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즉, 리더의 권한, 특히 결정권을 부하 직원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결정권은 단지 일을 더 하게 하는 요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조직과 구성원들의 조직 만족도와 정신 건강, 행복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노미야 요시유키 교수는 일본인들에 비해서 한국인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편이고 자신의 판단을 강하게 주장하며 특히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 내리는 자율성이 강하다고 분석한다. 여행을 가보면 이 점이 확실히 느껴진다. 일본의 도시나 시골을 가면 굉장히 차분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어느 것 하나 튀지 않아 통일된 느낌이 들고 잘 정돈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도시나 시골은 그야말로 총천연색이다. 여기에는 문화 심리적인 요인이 숨어 있다. 일본 사람들은 각각으로 보았을 때는 놀랍게도 개인주의적이지만 집단 속에서는 조화를 추구한다. 큰 조직에서 그들 하나하나는 톱니바퀴 같은 존재로 완결성을 추구한다.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개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타인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집단 속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길 좋아한다. 한국 사람들은 타인이 정해준 대로 조용히 따라가는 것보다는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그 와중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내가 누군지 알아? 갑질의 정체감. 2014년의 대미는 땅콩 회항이 장식했다. 2014년 12월 5일 대한항공 비행기가 뉴욕 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공항 게이트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회항의 이유가 황당했다. 한 스튜어디스가 대한항공 오너 가족 중 한 명인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봉지에 담은 채 제공했고, 이 일로 부사장이 격하게 스튜어디스와 사무장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기 위해 비행기가 회항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땅콩 회항이라 불리게 되었다. 문제의 마카다미아는 50% 이상 판매량이 증가했고, 마카다미아를 생산하는 하와이 농부만 대박이 났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들려왔을 정도다. 이 사건은 법적인 문제보다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한국 사회에 인식되었다. 특히 부하 직원에 대한 재벌 오너 가족의 부당한 대우와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갑질의 횡포라는 주제로 논의되어 왔다. 한국 사회의 갑질과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해방과 전쟁을 겪으며 자라난 한국 기성세대들은 매우 불우한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한 자부심도 있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두려움 또한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정체감과 존재감을 확인할 충분한 기회 없이 지난 70년을 달려왔다. 그래서 사실 한국의 많은 기성세대들의 존재감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자식, 누구의 상사, 누구의 친구, 누구의 부하 등과 같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이런 관계적 존재감이 충분히 느껴지지 않는 상황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동시에 좌절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갑질은 바로 그런 존재감의 상실에서 비롯된 분노가 원인인 것이다. 그런 악질적인 갑질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당연히 막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서비스 업계의 체계와 인식을 그대로 방치한 채 이런 갑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 어찌 보면 한국 사회는 서비스업을 키운다는 구호만 외칠 뿐 서비스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그 보상 체계는 모두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가족 확장성. 한국형 국가 모델 큰아버지와 조카. 전 세계에서 지하철이나 버스의 경로석이 제일 잘 지켜지는 나라는 한국이다. 일본의 지하철에도 노약자나 임산부를 위한 자리인 우선석이 있다. 하지만 그게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눈앞에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할머니가 있어도 우선석에 앉은 젊은이들은 꼼짝도 안 한다. 왜? 우리 할머니가 아니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르는 페르나가 되어버린다. 한국에서 노약자석이 잘 지켜지는 이유는 한국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다. 그건 바로 가족 확장성 때문이다. 한국에서 가족의 개념은 유교의 효 사상에 근거한 동양적인 수직적 특성을 넘어서 가족 개념의 사회적 확장이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즉, 한국인들은 가족을 유달리 사랑하는 차원을 넘어 혈연으로 묶인 가족의 범위를 뛰어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체계를 가족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식당이나 가게 등 주변 어디를 가도 가족이나 친척에게 사용되는 호칭인 아저씨, 아주머니, 오빠, 언니, 동생으로 부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더 이상한 것은
우리는 인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아빠의 친구는 삼촌, 엄마의 친구는 이모라고 부르라고 강요당한다는 점이다. 가족주의가 그렇게 강하다는 남미에서도 절대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닌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는다. 왜? 그럼 진짜 어머니가 섭섭해하니까. 남미 사람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뿐이다. 이 모순적인 측면이 한국적 가족 확장성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군자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 중 하나는 아마 닮고 싶은 리더가 별로 없다는 것일 테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역대 순위에서 빠지지 않고 늘 포함되는 이가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김구 선생 정도일 것이다. 어찌 보면 2014년에서 2015년 상위권에 속해 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일할 것이다. 심리학자마다 동의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심리학은 가치 중립적인 학문이다. 심리학도 인간이 하는 일이니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도 가능한 한 가치 중립적이려고 노력한다. 심리학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이 어떤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지, 어떻게 해야 한다라든지 무엇이 잘못됐다라는 판단은 되도록 피한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다고, 그것도 산채로 잡아먹는다고, 심지어 동물원의 사육사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사자를 탓할 일은 아니다. 사자는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 인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선한 본성만큼이나 악한 본성을, 합리성만큼이나 비합리성을, 지혜만큼이나 착각을, 이타성만큼이나 이기성과 공격성을 가졌다고 해서 심리학자는 이에 대해 실망하지도 당황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스스로의 본질과 한계를 명확히 알 때에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심리학은 가치 중립적이려고 노력한다. 관계성, 사물에까지 존칭을 쓰는 이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한국을 가리킬 때 우리나라라고 해야 하는지 저희 나라라고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공익 광고를 들었다. 올바른 표현은 우리나라라고 한다. 나라나 민족은 낮출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섬세한 존댓말을 가진 나라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학교에서 정확한 존대어를 배울 뿐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라고 하면 된다는 걸 빤히 알면서도 상대가 나보다 윗사람이거나 대하기 어려운 외국인 입장에서는 왠지 저희 나라가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불편함의 근원은 바로 한국인의 관계주의적 특성이다. 한국인 심리학 연구의 선구자인 고 최상진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고 관리하는 심리적 도구까지 발전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체면이다. 체면을 세워주거나 깎아내리는 행위는 한국 사회를 유지하고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서양의 심리학자들은 서구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다고 말한다. 일본 사람들은 조직을 개인에 우선하고 조직 속에서 화합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의외로 1대1의 대인 관계는 독립적이다. 가족이나 아주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웬만해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깍듯하게 성을 부른다. 큰 음식을 나눠 먹거나
서로 음식값을 내주는 경우도 매우 제한적이다. 이들에게 조직은 있어도 그 속의 개인들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다. 그에 반해 한국 사람들은 1대1의 개인적 관계를 가장 중요시하는 관계주의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관계주의는 조직과 인간의 관계가 아닌 1대1의 대인 관계적 맥락에 더 초점을 맞춘다. 특히 누구랑 있느냐에 따라 적절하게 바뀔 줄 아는 센스 있는 사람이 바로 한국인의 이상형이다. 한국 사회와 한국어에 잘 발달되어 있는 존대어 체계 역시 이런 관계주의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식당이나 가게에서 음식이나 물건에 존대어를 붙이는 상황을 너무나 쉽게 접한다. 짜장면 나오셨습니다. 큰 사이즈가 더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와 같은 표현을 빈번하게 쓰고 있다. 잘못된 표현인 것을 알지만 그래도 잘 고쳐지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가 계속 간섭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관계주의적 특성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듯 한국 문화는 사람을 의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심정 중심주의. 한국에서 사회생활이 유독 힘든 이유. 한국인에게는 조직과 회사 같은 거대 시스템보다 바로 내 앞과 옆에 앉아 있는 동료와 상사, 부하 직원과의 1대1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공적인 관계와 역할보다 사적 관계가 우선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더 복잡하고 어렵다. 후배가 검찰총장이나 장관이 되면 그 선배들은 알아서 사표를 쓰는 것만 봐도 그렇다. 검찰총장에게 인사한다기보다 후배에게 인사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폭탄주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미 1930년대 미국에서는 부두 노동자들이 적은 돈으로 빨리 취하기 위해 싸구려 위스키와 맥주를 혼합해 마셨고, 제정 러시아 때 벌목공들은 시베리아의 추위를 이기려고 보드카와 맥주를 섞어 마셨다. 하지만 갖가지 다양한 술을 황금 비율에 맞춰서 섞고 그 섞는 과정을 하나의 예술 행위로 승화시키며 심지어 자격증까지 부여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서 폭탄주의 진정한 의미는 성공 신화다. 폭탄주를 마신 사람들은 왜 성공했을까? 바로 고통을 참는 진심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고 미친 것 같지만 이것보다 진심을 더 잘 표현하는 법을 찾지 못해서 오늘도 우리는 폭탄주를 마신다. 진심을 말아서. 그리고 이 진심을 주고받는 한국인은 심정 중심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능 중에 하나가 바로 통제의 욕구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환경을 조정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원하는 일은 일어나게끔, 원하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끔 막는 영향력을 발휘해서 환경을 통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 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생존을 위한 기본 원칙이 된다. 이러한 욕구는 너무나 강해서 때로는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떠나서 단순히 통제감을 가지는 것 자체가 중요할 때도 많다. 복합 유연성. 한국인이 유독 포기를 싫어하는 이유. 한국 사람들은 모순되는 감정이나 주장을 쉽게 수용한다. 그래서 좋으면서 싫기도 하고 기쁘면서도 슬플 수 있다.
굳이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한쪽을 선택하면서 다른 쪽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에 자꾸 싸면서도 좋은 걸 내놓으라고 하고 안전 비용을 줄이면서도 더 안전해질 거라고 믿고 일을 꼼꼼하게 하는 동시에 빨리 하라고 요구한다. 일본이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21개를 수상하는 동안 한국은 단 한 개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일본인들이 이러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를 공통적으로 수십 년 동안 한우물만 판 장인 정신, 즉 오타쿠 기질에서 찾고 있다. 한우물만 판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선택에서 제외된 다른 것은 포기한다는 얘기다. 교육이면 교육, 연구면 연구. 그 연구도 본인이 정말 좋아서 해야 몇십 년을 할 수 있다. 노벨상을 탄 연구들은 보통 수십 년 전에 이루어낸 것들이다. 당시에는 그 연구 분야나 내용이 그리 관심받지 않았던 미래의 노벨상을 탈 만한 연구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때다. 그런데 복합 유연성의 한국 사회는 한 학자에게 모든 분야를 다 잘하라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 축제를 여는 가장 큰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다. 그래서 한국의 축제를 가보면 대부분 주민들은 장사만 하고 있고 오히려 관광객들에게 더 많이 참여할 것을 권한다. 하지만 해외의 많은 성공적인 축제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다. 주민들은 관광객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매년 또는 매달 대대로 내려온 방식대로 당신들을 위한 자신들의 행사를 치른다. 많은 주민들은 그날만은 원래 하던 가게도 닫고 생업도 접는다. 상인이나 운영자가 아닌 실제 참여자로서 그들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고 관광객은 오히려 그것을 구경하거나 가끔 운이 좋으면 그들 사이에 끼어서 뭔가를 해보는 정도다. 이에 반해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은 재미를 너무 모른다. 그러니 재미로 돈을 버는 법 또한 모를 수밖에. 불확실성 회피. 때리고 맞는 걸 좋아하는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은 현재 상황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보다 현재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예방적 성향이 강하다. 가족, 부모, 국가에 대한 당위적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는 유교적 사상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들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들로 가득 차게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더 줄게 보다는 안 하면 죽는다. 이 말이 더 가슴에 와닿는 사회에 살고 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주로 해외여행을 가는 곳은 선진국이었다. 높은 건물과 최신 기술, 한국에 없는 최첨단스러운 무언가를 보고 감탄하며 우리는 왜 저런 게 없냐를 고민하고 배워오는 것이 대세였던 것 같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는 풍경이 달라졌다. 이제는 최첨단이 아닌 오래된 것들, 자연의 소소한 것들을 점점 더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실제로 유럽이나 동남아, 심지어 가까운 중국과 일본만 가봐도 도시 전체가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거나 문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의 도시들, 특히 서울의 풍경에서는 그런 특징을 거의 찾을 수 없다. 왜 그럴까? 우리는 옛것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운 건물과 아파트를 짓는 데만 몰두했다. 이런 한국 사회의 특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모형의 무엇인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불확실성 회피라고
할 수 있다. 정의를 책으로 사는 한국인.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정의다.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한국에서만 100만 부가 넘게 팔렸다. 책 시장이 한국보다 수십 배는 더 큰 미국에서도 10만 부가 채 안 팔렸는데 한국에서 제일 높은 판매고를 기록해 저자인 마이클 샌델 교수 역시 깜짝 놀랐다는 농담 아닌 농담이 나올 정도였다. 이 책과 관련해 더 재미있는 얘기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사람은 책을 산 100만 명 중에 10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슬픈 우스갯소리가 떠돈다는 것이다. 사실 그 책의 내용은 읽기 쉽지도 않을 뿐더러 이해하기도 만만하지 않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사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잘 팔려서 정의가 한국 사회의 키워드가 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심리 속에 정의가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기에 그 어려운 책이 그만큼 팔린 것이다. 이것은 한국인들이 정의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다. 흔히 사춘기를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 마치 어른이 되지 못한 뭔가 부족하고 완성되지 못한 모습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사춘기는 그 뒤에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사춘기는 다른 시간을 위한 시간이나 준비하는 시간이나 미래에 종속된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가 사춘기에 종속되어 있다. 즉, 사춘기가 그 어떤 시기보다 더 중요하단 얘기다. 한국인의 문화적 특성을 사춘기에 비유한 이 책의 해석은 결코 지금의 어려운 시기나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의미 없는 과정이라는 얘기가 아니다. 과거의 100년, 50년, 20년 전은 오늘을 위해서 존재했던 게 아니다. 같은 원리로 지금 이 순간도 20년, 50년, 100년 후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매 순간이 우리의 중요한 삶이고 그 모습이 우리의 문화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춘기 심리학 어쩌다 한국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